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저번 영상에서 앵무새 자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공감과 응원의 댓글을 써주신 분들도 많으셨고, 자해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앵무새의 자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앵무새 자해 심화편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먼저 앵무새의 자해란 앵무새가 스스로 자신의 깃털이나 신체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우리나라에서는 자해라고 불러요. 조금 더 세세하게 나눠보면 깃털을 과하게 골라서 닳거나 얇아지게 만드는 over preening, 깃털을 씹는, chewing, 깃털을 잘라내는, barbering, 깃털을 뽑는, plucking, 그리고 몸에 상처를 내는 self-mutilation, 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젤리의 경우에는 깃털을 잘라내기만 하는데 깃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발견할 수 있어요. 몸을 봐도 깃털이 V자 형태로 잘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요즘 젤리가 털갈이를 하고 있어서 잘라냈던 깃털도 빠지고 있는데 잘라내지 않은 깃털과 비교해보면 형태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왼쪽이 잘라내지 않은 깃털, 오른쪽이 잘라냈던 깃털인데 차이가 딱 보이죠? 보시면 오른쪽 깃털은 윗부분이 없어요. 젤리가 중간을 잘라내서 윗부분이 없는 거죠. 폭풍 털갈이를 하면서 잘라냈던 깃털들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깃털이 빠지면 새 깃털들이 올라올 텐데 그 깃털들은 과연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잘라낸 깃털들은 시작도, 진행 상황도, 빠지는 것도 비교적 확인하기가 쉬운데 깃털을 잘라내는 게 아니라 뽑아낸다면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깃털을 뽑으면 깃털의 뿌리까지 같이 뽑히기 때문에 저절로 빠진 깃털과 똑같이 생겨서 저절로 빠진 건지 뽑은 건지 확실하게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원래 앵무새들이 깃털을 고를 때 깃털이 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앵무새가 스스로 깃털을 뽑았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재작년에 젤리가 털갈이 할 때 찍어 놓은 사진인데 털갈이 할 때는 반나절만 해도 이렇게 깃털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더더욱 자해랑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뽑는 경우에는 초반에 발견하기가 어렵고 모근이 손상되거나 피가 나는 경우도 있어서 보호자가 더 세심하게 관찰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깃털을 잘라내는 애들 중에서 젤리처럼 깃털 윗부분을 잘라내는 게 아니라 뿌리 가까이를 잘라내서 빠진 건지 뽑은 건지 잘라낸 건지 헷갈리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깃털들도 뽑은 건지 털갈이 때문에 빠진 건지 확실하게 아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젤리가 날개깃이랑 꼬리깃도 빠지고 전체적으로 털갈이를 하고 있는 데다가 빠진 깃털의 크기와 부위가 다양해서 빠진 깃이겠거니 추측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깃털을 손상시키는 방법도 다양하지만 깃털을 손상시키는 부위도 다양한데 젤리처럼 부리가 닿기 쉬운 목, 가슴, 배, 겨드랑이, 어깨 등 광범위하게 조금씩 뜯는 경우도 있고 윌리처럼 목과 가슴 부분을 집중적으로 뜯어서 깃털 안쪽에 있는 회색 솜털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솜털이 보이면 유기니아 보호자들 사이에서는 털목도리 했네, 털옷 입었다, 후리스 입었다 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어깨와 날개, 등 쪽을 뜯는 경우도 있고요. 깃털을 뽑아서 맨살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해는 몸 깃털만 건드리고 날개깃이나 꼬리깃처럼 비행이나 활동에 필요한 큰 깃털은 건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심한 경우 이렇게 날개깃과 꼬리깃도 뜯어서 비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고 더 심한 경우에는 살까지 뜯어서 피가 나고 상처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쭉 사진들을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자해는 부리로 깃털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부리가 닿지 않는 머리는 매끈해요. 만약 머리까지 깃털이 빠지거나 손상된다면 다른 새가 손상시켰을 가능성이나 질병을 의심해 봐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자해 케이스를 보여드렸는데요. 앵무새는 자해를 왜 하는 걸까요?
대부분 앵무새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해를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너무 광범위해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앵무새의 삶의 활력소가 되고 너무 스트레스가 없는 삶은 오히려 너무 지루해서 자해를 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라고만 하기보다는 어떤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 이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대표적인 자해의 원인 6가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뉴기니아는 식단에 굉장히 예민해서 식단 때문에 자해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뉴기니아는 비타민 A와 칼슘 부족을 주의해야 하는데 뉴기니아는 합성 비타민에도 예민한 걸로 알려져 있어서 영양제보다는 과일, 채소로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는 것이 더 좋아요.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당근, 고구마, 빨간 파프리카, 칼슘이 많은 초록 잎채소인 케일, 청경채 등을 챙겨주는 것이 좋고 일광욕을 하면 체내에서 비타민 D3를 생성해서 칼슘 흡수를 돕기 때문에 일광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펠렛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D3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펠렛을 잘 먹는 유기니아라면 결핍으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과잉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 특히 지방 과다 섭취가 흔하기 때문에 고열량의 펠렛, 이유식, 알곡, 견과류, 계란 등을 급여할 때는 더 주의해야 해요. 영양 과잉으로 인한 비만으로 자해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는 게 좋겠죠. 뉴기니아는 원래 습도가 높은 지역에 살기 때문에 습도가 낮거나 목욕을 자주 하지 못하면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려움을 느껴 털을 뜯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세장이 너무 좁아서 움직일 공간이 부족하거나 장난감이 부족해서 지루함을 느끼거나 지속적인 소음이 있거나 세장이 창문 앞에 있어서 창문 밖의 야생새나 차소리 등에 계속 경계를 하느라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등 살고 있는 환경이 불만족스러우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해를 할 수도 있고 가족 구성원이 바뀌거나 세장을 바꾸거나 이사를 하는 등 환경 변화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자해를 할 수 있어요. 다모낭증이나 기생충 감염, 통증, 신경계 질환, PBFD나 PDD 등 다양한 질병으로 자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해의 원인을 잘 모르겠다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질병 문제라면 발견해서 치료하면 되고 질병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 가능성 중 질병을 배제할 수 있으니까 좋고요. 여기서 제일 대표적인 건 수면 시간이에요. 앵무새는 원래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는 주행성 동물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앵무새들의 서식지인 적도 부근은 1년 내내 낮과 밤의 시간이 약 12시간으로 비슷해요. 부시야?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앵무새들도 최소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는 어둡고 조용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그 외에도 새장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다거나 혹은 너무 새장 밖에서만 생활해서 편안하게 쉬지 못한다거나 비행 등 활동량이 부족하다거나 매일 단조로운 일상을 보내서 지루하다거나 매일 일어나는 시간과 자는 시간, 노는 시간 등이 다른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자해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앵무새는 높은 사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앵무새와 깊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관심을 주지 않는 것도 자해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보호자와 애착 관계가 너무 좋은 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보호자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어서 하루 종일 보호자에게 붙어 있기만 하고 다른 활동은 하지 않게 된다든지 보호자의 관심이 조금이라도 멀어졌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보호자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분리불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호자를 찾으면 스크리밍을 하거나 집착으로 인한 공격성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앵무새랑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되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뉴기니아뿐만이 아니라 모든 앵무새에게 가장 흔한 자해의 원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앵무새는 발정이 오면 관련 호르몬들이 분비되면서 예민해지거나 영역 본능이 강해지거나 특정 대상에 집착을 하거나 스크리밍이나 공격성이 늘어나는 등 다양한 변화를 보여요. 사람도 사춘기나 PMS 때 호르몬의 변화로 예민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등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앵무새의 발정도 비슷한 상태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건강한 앵무새가 나이가 들면 발정이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지만 가정에서 앵무새의 발정 욕구를 매번 100% 충족시켜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발정으로 인한 자해와 그로 인해 고민하는 보호자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앵무새의 발정 욕구, 발정 스트레스가 짝이 있다고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성의 앵무새가 있어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만 서로 발정 시기가 안 맞아서 욕구를 못 채울 수도 있고 보호자를 짝으로 생각하는데 보호자에게는 원하는 반응을 얻을 수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둥지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둥지 위치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둥지 안에 깔아주는 베딩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아무튼 앵무새가 뭐가 불만이고 뭐를 원하는지 사람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해줬다고 생각해도 앵무새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앵무새에게 발정이 오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앵무새는 포유류와 생식기관의 구조 자체가 달라서 중성화 수술이 어렵고 발정의 정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다양한 발정 억제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이것도 완벽한 건 아니라 발정을 낮춰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앵무새 보호자들은 이 시기가 무사히 지나가길 조용히 기다리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렇게 다양한 앵무새 자해의 원인을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이것들은 모두 추측일 뿐 앵무새 자해의 원인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야생의 앵무새들이 훨씬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살아갈 텐데 야생의 앵무새들은 자해가 적은 걸 보면 단순히 스트레스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 부모 새로부터 올바르게 털 고르는 방법을 배우고 돌봄을 받은 새는 자해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유전적 요인으로 부모 새가 자해를 하면 새끼 새도 자해를 할 확률이 높은데 자해를 하는 새는 파양되어 번식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태어난 새끼가 분양되어 또 가정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 가정에서 키우는 앵무새에게 자해가 많은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직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앵무새가 자해를 한다고 하면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다시 점검해 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테니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앵무새가 자해를 하면 보호자들은 본인이 못해줬다고 생각해서 자책하는 경우가 많고 앵무새를 숨기거나 파양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자해를 하는 앵무새라면 더 세심한 케어가 필요할 수 있는데 보호자가 너무 감정적이 되면 케어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앵무새도 당연히 보호자의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앵무새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고요. 그래서 앵무새가 자해를 하면 보호자가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더라고요. 케어가 부족했다면 이제부터라도 개선해보면 되는 거고 어쩔 수 없는 문제라면 그냥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꼭 깃털이 회복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외모가 어떻든 내가 사랑하는 앵무새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자해하는 앵무새라고 다 불행한 것도 아니고 자해하는 앵무새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해하는 앵무새를 보더라도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젤리도 깃털은 부숭부숭하지만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보냈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을 거의 다 끝내놓은 상황인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갑자기 카메라를 켰어요. 반려동물로 키우는 앵무새한테 자해가 흔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시선들이 많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개랑 고양이도 자해하는 거 알고 계세요? 강아지들이 발 계속 핥아서 털 변색되고 염증 생기고 이러는 거를 발사탕이라고 하잖아요. 이 발사탕도 질병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지루하거나 불안해서 스트레스성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발뿐만 아니라 다리, 목, 꼬리 등을 핥거나 이빨로 깨물거나 발톱으로 긁어서 상처를 내기도 하고요. 고양이도 스트레스성으로 그루밍을 강박적으로 하는 오버그루밍을 보이기도 하고 시민성 탈모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행동들도 다 자해의 범죄에 드는 행동들인데 자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발사탕, 오버그루밍 이런 단어를 새롭게 만들어냈잖아요. 저는 단어에서 오는 힘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에서는 앵무새가 깃털 뜯는 거를 Feather. Destructive. Behavior. 줄여서 FDB라고 부르더라고요. 몸을 건드려서 상처를 내는 것만 자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앵무새의 깃털 뜯는 행동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도 명칭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생각도 댓글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시 편집하러 떠나볼게요. 안녕.